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저녁, 미국 위스콘신주 브루필드 레이크스 콘도 단지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주말 동안 가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굳게 잠겨 있어야 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는 별일 아닐 거라 애써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으나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룸메이트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룸메이트인 매들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섬뜩할 정도의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활짝 열고 스위치를 켰을 때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바닥에 그녀의 친구 매들린 킴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깊은 잠에 빠진 듯 편안한 자세였지만 매들린의 입가에는 이미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제 친구가 숨을 쉬지 않아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27세의 매들린 킴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깨진 창문도 부서진 자물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매들린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 혹은 열쇠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은 곧바로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한국 국적의 29세 남성 김성근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매들린은 남편 김성근과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불과 몇 주 전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성근은 현재 GPS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법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편 김성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김성근의 GPS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범행 시간대 그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김성근이 사건 발생 시점인 11월 16일 금요일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매들린의 콘도 반경 400m 이내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인 11월 19일에는 그의 전자발찌에서 템퍼 경보가 울렸는데 이는 기기를 강제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려 할 때 작동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주민 탐문 수사에서도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금요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듯한 쿵쿵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또한 이웃은 같은 시간 주차장에서 낯선 차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검은색 도요타 SUV 차량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김성근의 소유 차량은 검은색 도요타 라브4였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차종이었습니다. GPS 기록,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과거의 가정폭력 전력까지 모든 정황 증거가 단 한 사람, 김성근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성근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성근은 경찰을 보고 도주하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방금 뉴스를 봤어요. 제 아내가 죽었다면서요. 당황한 수사관들은 김성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의 왼손에는 긁힌 상처와 찰과상이 있었고 왼팔에는 화상으로 보이는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상처들이 범행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즉시 김성근을 체포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김성근, 보통의 살인 용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호사가 올 때까지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성근의 반응은 경찰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기이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만을 걱정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다음 날인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구치소 직원이 김성근에게 1급 고의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자 그는 체념과 냉소가 뒤섞인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변호사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죽였다고. 어차피 나 GPS 차고 있었잖아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어디에도 미안하다, 후회한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GPS 때문에 어차피 걸릴 게 뻔하니 그냥 인정하겠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김성근의 자백이 있은 후 수사팀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삭제된 검색 기록을 복구하자 그 안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자발찌 무력화 방법.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유일한 족쇄인 GPS를 무력화할 방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기계를 강제로 벗겨내는 방법들을 수차례 찾아본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기 충격기 사용 방법. 그는 군인 출신인 아내를 제압할 확실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건장한 군인인 아내를 당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확실한 제압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 그는 단순히 겁을 주거나 폭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검색 기록들은 김성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왜 한국인 김성근이 아내 매들린을 죽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김성근과 매들린 사이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매들린 킴은 1991년 1월 18일 미네소타주 페리볼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 그녀의 이름은 매들린 웨그너였습니다. 당시 지인들은 매들린을 햇살 같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매들린은 자신의 꿈을 위해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녀는 전투위생병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미 육군 주방위군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헌신적인 태도를 인정받아 하사 계급까지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군 복무와 동시에 매들린은 학업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에서 보건행정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전 과목 A 학점을 유지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로서 매들린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주체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인생은 김성근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위스콘신주 프랭클린에 거주하던 김성근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지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나누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매들린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자신을 평생 지켜줄 반려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16년 이렇게 그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 있는 김성근의 부모님이 지원해 주었고 위스콘신주 브룩필드에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그녀의 미래는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매들린은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밖에서는 더없이 매너 좋은 남편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매들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재자로 돌변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통제였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매들린의 인간관계를 하나둘씩 끊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압박했고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심지어 김성근은 부부 사이에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자신의 삐뚤어진 지배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밤마다 매들린이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매들린은 연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했으나 거부할 때마다 쏟아지는 분노 앞에 결국 자신의 의사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부하들을 이끄는 강인한 리더였던 매들린이었지만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가스라이팅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여름 김성근의 본색은 더욱 흉악하게 드러났고 언어적 폭력은 점차 신체적 폭력으로 진화했습니다.
메들린의 어머니 리사가 딸을 보러 위스콘신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딸의 얼굴과 몸 곳곳에 난 상처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메들린은 처음에는 그냥 부딪혔어, 훈련하다 다쳤어 라며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끈질긴 추궁 끝에 메들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성근이가 그랬어.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해. 내가 잘하면 견할 거야. 폭력을 휘두른 뒤에는 무릎을 꿇고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김선근. 메들린은 그 악어의 눈물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더 노력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2일 메들린의 운명을 가를 끔찍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저녁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메들린은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김선근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2잔까지만 허락했잖아. 왜 3잔을 마신 거야? 김선근은 메들린의 눈앞에 카드 결제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영수증에 찍힌 술의 잔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들린은 친구가 마신 거라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이유 하나가 김선근 내면의 악마를 깨웠고 그의 악행은 무려 3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메들린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김선근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과는커녕 자신의 부모가 결혼식 비용으로 보내준 돈을 당장 갚으라며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메들린은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선근은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고 감금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나 좀 구해줘. 천만다행으로 문자를 받은 친구가 즉시 달려왔고 그 덕분에 메들린은 가까스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메들린은 수사관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성근이가 무서워요. 하지만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큰 문제에 빠지는 건 원치 않아요. 공포와 연민,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태.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감한 듯 뼈아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의 폭력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2018년 9월 24일 메들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김선근을 체포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중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피해자인 메들린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선근이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것입니다. 책정된 보석금은 15,000달러. 김선근 측은 망설임 없이 이 돈을 지불했고 그는 곧바로 구치소문을 나섰습니다. 물론 법원은 그를 그냥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메들린 킹과 절대 접촉하지 말 것, 메들린의 거주지에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김선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풀려난 지 불과 2주 만에 그는 또다시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 이날 메들린은 평소처럼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 내 학생회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그녀에게 스윽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메들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 김선근이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들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김선근은 현장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포, 과거의 심각한 폭행 전력, 그리고 명백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이 모든 정황은 김선근이 메들린에게 걷어낼 수 없는 위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법원은 이번에야말로 그를 사회화 격리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법원은 또다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2,500달러라는 지난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보석금으로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다만 이번엔 조건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GPS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었습니다.
당국은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김선근에게 착용시켜 그가 매들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김선근이 전자발찌를 차고 두 번째로 풀려난 지 약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매들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과 동시에 그녀는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주에 위스콘신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미네소타로 영구히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계획한 탈출 예정일은 2018년 11월 26일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은 김선근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그는 반성 대신 끔찍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초 김선근은 먼저 부부의 공동은행 계좌에서 약 23,000달러를 전액 인출하여 은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앞서 언급했던 그 섬뜩한 검색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자발찌 빼는 법, 전기 충격기,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 그리고 추행 후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휴대전화 화면 위로 오고 간 이 검색어들은 김선근이 이미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살인 예고장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위스콘신주 브룩필드, 당시 매들린은 안전을 위해 남편과 별거 후 브룩필드 레이크스 콘도 단지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친구가 주말 동안 본가에 다녀오기 위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매들린은 현관에서 친구를 배웅하며 잘 다녀와 라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친구가 들은 매들린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구를 보낸 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있으니 남편이 이곳까지 찾아올 리 없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김선근은 자신의 검은색 도요타 라브4를 몰고 브루필드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목에는 여전히 위치 추적 장치 GPS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습한 대로 이 족쇄를 풀어버릴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선근은 이날 샤워를 하면서 전자발찌를 강제로 벗겨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발찌에 장착된 훼손 감지 센서인 2개의 템퍼 탭 중 하나가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생각보다 견고했고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거나 발각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김선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자발찌가 작동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김선근의 GPS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들린의 집에서 불과 약 400m 떨어진 블루마운드 로드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집 주변을 맴돌며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밤에서 17일 토요일 새벽 사이 당시 그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로 안심시켜 문을 열게 했을 수도 있고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모두가 잠든 사이 침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들린이 잠시 문을 열어둔 틈을 타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흔적과 그녀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그날 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무겁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매들린을 제압한 뒤 주행했고 놀랍게도 그 짓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매들린은 미국 육군에서 10년간 복무한 베테랑 전투 위생병이었고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압도적인 완력 앞에서는 그 모든 훈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매들린은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졌고 그렇게 그녀의 27년 너무나도 짧고 빛났던 생은 비극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들린은 불과 열흘 후면 미네소타에 있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가족들은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열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 귀가한 룸메이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 김선근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의 보석금은 100만 달러 전액 현금 납부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석방이 불가능한 금액이었기에 더 이상 그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위스콘신주 브룩필드 매들린이 세상을 떠난 지 약 5개월이 흐른 시점, 경찰은 콘도 단지 내 연못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혹시 모를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전문 잠수팀까지 투입해 연못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성근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결정적인 물증을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못에서 사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들만으로도 김성근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위스콘신주 와우케샤 카운티 순회법원, 원래라면 더 일찍 열렸어야 할 재판이었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은 하염없이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김성근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은 약 12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김성근 측은 줄리어스 킴이라는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김성근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매들린의 어머니 리사 오필드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잃은 후 무너져버린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엄마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저는 아직도 매들린의 방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사진들도 그대로 걸려있고 딸이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리사는 또한 당시 김성근에게 고통받는 딸을 지켜봐야 했던 지난날의 무력감을 고백하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딸을 더 멀리 밀어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매들리는 불과 열흘 후면 미네소타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딱 열흘, 불과 열흘만 더 버텨주었더라면. 2020년 10월 16일 위스콘신주 와우케샤 카운티 순회법원 운명의 판결날이 밝았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입니다. 대신 1급 고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의무적으로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김성근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한인 남성 김성근, 결국 그는 체포 직후 그토록 가기 싫다고 때를 썼던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한국으로의 귀환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9월 미네소타주 에디나, 매들린의 어머니 리사 오필드의 집 앞에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오토바이 65대가 긴 행렬을 이루며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들은 트리뷰트 투 더 트룹스, 군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단체였습니다. 매들린은 미육군 주방위군 소속으로 10년간 조국에 헌신한 명예로운 군인이었습니다. 라이더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리사를 찾아와 떠난 딸을 대신하여 깊은 경의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매들린 킴, 본명 매들린 웨그너, 1991년 1월 18일생, 향년 27세. 그녀는 10년간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는 법을 훈련받은 유능한 전투 위생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전쟁터가 아닌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믿었던 남편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그녀에게 그 열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범 김성근은 현재 위스콘신주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가둔다고 해서 떠나간 매들린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가해자를 가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2, 제3의 매들린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